LA를 뒤흔든 대형 산불은 모든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재난 앞에서 소방당국은 연일 고군분투했지만 진화율은 20%를 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 도시를 놀라게 한 것이죠. 소방관들조차 놀란 한인들의 대담한 행동,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LA에 사는 한미국인 의사가 보내온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LA의 산타모니카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보는 태평양의 아름다운 전경은 제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특히 겨울이면 투명하게 맑은 하늘과 따스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16살 쌍둥이 딸 소피아와 올리비아, 그리고 남편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마이클은 월스트리트 출신 투자은행가인데 5년 전 LA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우리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됐죠. 처음에는 뉴욕의 번화가를 떠나 LA로 온다는 게 걱정됐지만 지금은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져요. 우리 가족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마이클의 연봉이 꽤 높은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죠. 저도 소아과 의사로서 꾸준히 일하면서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일하는 병원이 다양한 커뮤니티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여러 문화를 접하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제 딸들은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10대예요. 소피아는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에코클럽 회장을 맡고 있고 올리비아는 발레를 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둘 다 너무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라서 보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초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보통 때처럼 산타모니카 해변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는데 문득 하늘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뿌옇고 숨쉬기가 약간 불편했거든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흔한 스모그려니 했어요. LA에 살다 보면 이런 날씨는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라디오를 켜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니까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디선가 산불이 나곤 했죠. 그래서 저는 그저 평소처럼 집으로 향했어요. 36시간 연속 근무로 피곤했던 터라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늘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니 이웃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짐을 싸고 차에 물건을 싣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이클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에밀리 다행이야. 전화도 안 받고. 얼른 짐 싸야 해.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피곤해서 진동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딸들은 이미 필수품들을 챙겨놓은 상태였어요. 소피아는 노트북과 환경 관련 자료들을, 올리비아는 발레 슈즈와 의상을 챙겼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런 것들은 두고 가자고 했을 텐데 그땐 딸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강한 산타아나 바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LA 사람들은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죠. 건조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거든요. 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36시간 근무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죠. 위기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현된 걸까요? 필요한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약품, 마스크, 생수, 비상식량. 병원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묵시록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이게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우리가 사는 호화로운 빌라도, 마이클의 고액 연봉도, 제가 가진 의사라는 직업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딸들의 수상 트로피들, 마이클과 함께 고른 가구들. 이 모든 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였죠. 딸들은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소피아가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차에 짐을 싣는데 옆집 제시카가 다가왔어요. 에밀리, 우린 센타바바라에 있는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 너희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마이클이 대답했죠. 우린 일단 시내 쪽으로 가려고 해.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때 제 핸드폰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가능한 의료진은 비상 대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요. 마이클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게. 넌 내 일을 해야지. 결국 우리는 2대의 차로 나누어 타기로 했어요. 마이클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대피소로 가고 저는 병원에 들러 응급 상황을 살피기로 한 거예요.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평소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그날은 2시간이 넘게 걸렸죠. 대피하는 차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 다행히 응급차량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의사 배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피부 화상을 입은 노인들, 불안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까지. 의료진들은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평소 고급 병원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재난 의료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6시간 동안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나서야 전 마이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히 대피소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대피소에서 버스 한 대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대피버스가 아니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온 특별한 버스였죠.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의료지원 버스였는데 놀랍게도 내부에 간이 진료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일하는 고급 병원에서는 이런 즉석 의료 지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버스에서 내린 한인 의료진들은 저와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 의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놀라운 솜씨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다가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선생님, 우리 함께해요. 재난 시에는 혼자보다 여럿이 낫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인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그들에게서 배운 건 단순한 의료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협동심,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인간미. 제가 그동안 엘리트 의사의 길을 걸으며 잊고 있던 것들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어요. 특히 대피소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했죠. 그때 한인 의료진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병원들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병원 관리자들이 난색을 표했어요.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결정은 정말 탁월했다는 게 곧 증명됐어요. 한인 의료기관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임시 침대, 산소호흡기, 응급약품은 물론이고 따뜻한 음식과 휴식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심지어 한약재를 이용한 호흡기 치료도 제공했는데 효과가 꽤 좋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식당 주인들은 음식을, 세탁소 주인들은 침구를, 약국들은 의약품을 지원했죠.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그러다 문득 마이클과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하려 해도 통신망이 불안정해서 쉽지 않았거든요. 한 한인 간호사가 제 고민을 알아채고는 말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운영하는 대피소를 확인해 볼까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안전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으니 이제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동료 의사들의 배려로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어요. 한인 간호사가 추천해준 대피소 주소를 받아들고 바로 차를 몰았죠. 가는 길에 제가 알던 LA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붉었고 도로 곳곳에는 잿더미가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인타운 근처로 갈수록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도로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띄었죠.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 대피소에서 흔히 보이는 혼란이나 불안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마치 잘 운영되는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각종 공지사항이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게 게시되어 있었죠. 입구에서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가족분들은 3층에 계세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제 가족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인 커뮤니티는 대피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3층에 도착하자 소피아와 올리비아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엄마.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데 살짝 놀란 게 있었어요. 평소 까다로운 우리 쌍둥이들이 의외로 밝아 보였거든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대피소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딸들과 함께 대피소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인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평범한 푸드트럭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10대가 넘는 푸드트럭이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모두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단순히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각 트럭마다 특색 있는 메뉴가 있었고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건강까지 고려한 식단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컵밥이라는 메뉴였어요. 한국식 비빔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하던데 정말 기발했어요. 따뜻한 밥 위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 소스를 얹어 비벼 먹는 건데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상해 보였죠. 제가 평소에 먹던 샐러드나 샌드위치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올리비아가 먼저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평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죠. 소피아도 곧바로 따라 먹어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게 진짜 건강식이에요. 채소도 많고 탄소 발자국도 적을 것 같아요. 환경운동가인 소피아다운 평가였죠. 저도 한 입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거든요. 따뜻한 밥과 아삭한 채소, 부드러운 고기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게다가 먹기도 편했죠. 한 손으로도 들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푸드트럭 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감동적이었어요. 대부분이 LA에서 성공한 식당 운영자들이었는데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푸드트럭을 개조해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도 과거에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자신들이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했다네요. 특히 한 할머니 사장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저도 1992년 LA 폭동 때 가게가 전부 불타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돕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푸드트럭 외에도 파리바게트라는 한인 베이커리 체인에서도 매일 신선한 빵을 보내주었어요. 특히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 도시락을 준비해서 보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먹기 편한 음식이 필요하시잖아요. 매니저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낯선 한식을 꺼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맛을 보더니 어느새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됐죠. 특히 라면은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라 그런지 받자마자 후루룩 비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노인분이 라면을 보고 이게 뭐야, 중국 음식인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푸드트럭 직원이 웃으면서 한국의 소울푸드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죠. 그 노인분이 한 입 먹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니 그 후로는 매일 라면을 드시러 오셨어요. 푸드트럭 덕분에 대피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됐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매개로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특히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을 대량으로 기부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산불로 인한 연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한인 미용사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시기도 했어요.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죠. 특히 제 딸들은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싶다며 신이 나서 달려갔어요. 마이클도 한인 커뮤니티의 이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봤던 어떤 자선 행사보다도 이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켜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고요. LA의 한인 커뮤니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따뜻하고 현명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리더십과 배려심은 정말 놀라웠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분들이 도움을 주면서도 전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제가 알던 LA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고급 빌라에 살던 엘리트 의사의 시선으로 봤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한인분들의 자발적인 소방 활동을 지켜보면서 제 내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대피소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전기를 든 한인 남성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코리안 파이어워치라는 조직을 만드셨더라고요. 대부분이 한국에서 군 복무 중 산불 진압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죠.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전문성이었어요. 드론으로 화재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GPS로 각 팀의 위치를 공유하면서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이시더라고요. 한 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봄마다 산불이 나서 군대에서 진압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배운 걸 여기서 쓸 줄은 몰랐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제 진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불이 번지기 전에 미리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그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거였죠. 소방관들도 이런 접근 방식에 감탄했어요. 우리도 이런 전략은 처음 봅니다. 정말 효과적이네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의료지원팀에 합류했어요.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인 간호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은 최소한의 장비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계셨거든요. 한 번은 연기 흡입으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를 치료하면서 한 간호사님이 한의학 지식을 활용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는 걸 봤어요. 서양 의학만 고집하던 제가 처음으로 동양 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죠. 딸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소피아는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그린 코리아 LA라는 환경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엄마, 한국은 분리수거도 잘하고 환경의식이 정말 높대요. 우리도 그분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환경운동가를 꿈꾸던 소피아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올리비아도 많이 달라졌어요.
발레만 고집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 전통춤에 매료됐더라고요. 엄마, 한국 춤은 발레와 달리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춤이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마이클도 큰 역할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도왔거든요. 대기업들의 기부를 이끌어내고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도 성공시켰죠. 에밀리, 이제야 진정한 투자가 뭔지 알겠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거야.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커뮤니티들의 반응이었어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음식 지원을,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의료기기를,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는 물자 운송을 담당하면서 서로 돕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은 유행 같았죠. 한 히스패닉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 말씀처럼 LA가 진정한 다문화 도시로 변화하는 걸 목격하고 있었어요. LA 소방국도 변화했어요. 한인 의용 소방대의 활동을 매뉴얼화하고 다른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대요. 심지어 한국의 산불 진압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How Koreans Changed LA's Firefighting이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정작 한인분들은 카메라 앞에 서는 걸 극구 말리셨어요. 우리는 그저 이웃을 도왔을 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제는 매주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요. 마이클도 이제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한인 커뮤니티 재난 대비 기금에 기부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ESG 투자지.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걸 못 배웠어.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죠. 우리 가족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한인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김치찌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고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딸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이제는 K-팝도 자주 들어요. 얼마 전에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소방국 시상식에서 한인 의용소방대가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를 대표 연설자로 추천하신 거예요. 브라운 박사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연설대에 섰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본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LA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LA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산불은 계속되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LA의 진정한 심장은 바로 여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소방국 시상식이 끝난 후 LA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산불은 2만 에이커 이상의 면적을 태우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진화율은 여전히 20%를 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활약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어요. 초기의 자발적인 소방활동을 넘어서 이제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LA 시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한인분들의 성견지명이었어요. 단순히 현재의 산불을 진압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겪은 이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해요. 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마이클은 이런 움직임에 금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을 설득해서 재난대비 기금을 조성했고 이 모델은 곧 다른 도시들로도 퍼져나갔죠. 에밀리, 이게 바로 진정한 사회공헌이야.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투자 말이야. 딸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그린 퓨처 L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했고 올리비아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 예술을 배우고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거죠.
이제는 매주 이틀은 무료 진료일을 만들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있어요. 특히 한인 의료진들과 협력해서 동서양 의학을 접목한 통합 진료도 시도하고 있죠. LA 전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다른 커뮤니티들도 한인 커뮤니티의 모델을 배우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죠. 특히 재난 대비 훈련에는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FEMA 연방재난관리청에서 LA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시민들이 주도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조직력과 실행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UCLA에서는 재난과 커뮤니티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중심 사례로 연구하고 있죠. 제가 놀란 건 이 연구에 한국의 대학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불은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은 LA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어요. 제 딸 소피아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 말이에요. 16살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웠죠. 올리비아도 많이 성장했어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 무용과 발레를 접목한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예술은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게 탄생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도 요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늘 일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금융 교육 봉사를 하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우리 가족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한인 가정들과 함께 보내요. 김치찌개도 직접 만들어보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죠. 특히 저는 한의학에 큰 관심이 생겨서 주말마다 한의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LA의 기적 한인 커뮤니티가 바꾼 도시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한인분들은 여전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저 고급 주택가의 풍경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 도시의 진정한 보물이 보여요. 바로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웃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 휴가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만난 한인 친구들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그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산불은 곧 진화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에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